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헌법재판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 9차 변론기를 열었습니다. 모레 10차 변론기를 엽니다. 윤 대통령 측은 충분한 심리, 방어권 보장해달라 요구하고 있고 국회 측은 조속히 결론 내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탄핵 심판을 둘러싼 여론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9차례 이뤄진 공개 변론 되돌아보고 이후 심판 과정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김선택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별다른 증인 신문 없이 변론 절차 진행했습니다. 이 9차 변론기일은 주로 어떤 걸 하는 날이었습니까? 네, 그동안 뭐 8차에 걸쳐서 네. 뭐 증거 조사도 하고 증인 신문도 하고 대체적으로 뭐 중요한 불러야 될 중요한 증인들은 대부분 다 온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제대로 그 양쪽에서 채택되는데 합의하지 않은 증거라든지 네. 정리가 아직 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재판관들이 이제 양측에 똑같이 시간을 마련해서 마지막으로 주장을 쭉 이제 하게끔 이렇게 해준 시간입니다. 네. 그렇게 했던 시간이고요. 그리고 뭐 그 오늘은 뭐 특별히 그래서 증인 없이 그 양측 주장을 총 정리한다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증인 없이 양측 주장을 각각 들어서 총 정리하는 자리였다. 정리하는 시간이죠. 예, 그게 바로 9차 변론기일이었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윤 대통령은 오늘 출석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뉴스를 들었는데 보니까 또 다시 돌아갔어요. 자, 그 이유가 뭔지 어떻게 추측하십니까? 네, 뭐 그동안 참석한 거는 뭐 대통령이 뭐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게 많이 있으니까 제가 또 피청구인 신분에서 네. 나온 증인들에게 직접 신문할 기회도 갖고 네. 그다음에 뭐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됐겠지만 혹시 자기가 아무래도 최고위 공직자였으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증인들에게 심리적인 좀 압박도 줄 수도 있었을 거고 뭐 이런 사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나오긴 했지만 본인이 뭐 특별히 할 일이 없고요. 오늘은 게다가 이제 그 아마 오늘 이 양측에서 네. 총 정리하는 그 시간을 보낸 후에 본인에게 뭐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면 혹시 자기가 나중에 한 번 더 최후 진술할 기회를 이렇게 또 받을 수도 있는데 그 기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단 오늘은 일단 빠지자 뭐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져야지 기일이 하루 정도 더 잡힐 수 있다. 뭐 이런 어쩌면 그런 생각도 했을 말씀이십니까?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네, 우리가 그 뭐 정도입니다. 확실히 네,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한번 추측해 봤고요. 모레 열리는 10차 변론에선 한덕수 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단이 공히 신청한 증인이 한덕수 총리입니다. 자, 그렇지만 윤 대통령 측이 좀 한덕수 총리로부터 이렇게 듣고 싶은 얘기하고 국회 소추단이 이렇게 듣고 싶은 얘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얘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제 이 쟁점이 되는 건 뭐냐면 그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린 거냐 네, 이 부분인데요. 국회 쪽에서는 이제 그건 국무회의라고 부를 수도 없을 것 같다. 그 수준이었다라고 한덕수 총리께서 국회에 와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미. 네,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고 싶을 것 같고 또 피청구인 측에서는 그게 아니고 어쨌든 그날 그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 의사 정족수가 그 확보될 때까지 기다린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형식적으로나마 국무회의라는 게 열리긴 열렸고 거기서 어쨌든 뭐 짧은 한 5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하여튼 모종의 대화가 오갔다 하는 거를 좀 해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많이 논의한 게 이 비상계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가 전제돼야 되는데 네. 국무회의가 없었던 것이다라는 걸 청구인 측에서 계속 주장해 왔기 때문에 절차적 정답성에 관한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조금 보강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 선포 때까지 윤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줄타내기라든지 이런 거를 본인이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 국무총리도 같이 체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얘기할 거다. 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어요.
글쎄 뭐 이제 그렇게 유도를 하겠죠. 지금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배경이 됐던 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총리도 동병상련의 시각을 갖고 있지 않았겠느냐. 네. 근데 사실 관계가 별로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는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 비상계엄 선포의 긴급 담화에 밝혀졌던 그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에 대해서 그렇게 동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보기엔 예,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과의 기대와는 다를 수도 있다는 취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예. 자,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 두 번째 증인으로 나서는 건데 왜 불렀을까요? 어떤 점을 확인하려 할까요? 양측이. 홍장원 그 차장 그날 진술 내용이 네. 피청구인 측엔 좀 아픈 내용이 많죠. 사실은. 네. 그래서 아마 그분의 진술의 신빙성을 좀 공격하기 위해서 다시 부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날 홍장원이나 곽종근 사령관 이런 분들이 탄핵 공작을 하고 있는 거다 심지어. 그래서 저는 너무 선을 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하여튼 뭔가 그런 자기들의 주장을 어떻게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홍장원 차장을 다시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그때 첫 번째 나왔을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아무래도 좀 무너뜨리기 위해서 네. 뭔가 생각을 해가지고 나올 겁니다. 자, 조지호 경찰청장을 불렀는데 사실 좀 건강이 안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분한테는 국회 봉쇄 문제, 그다음에 체포조 운영 관련된 문제, 쉽게 말해서 정치인 잡아들이라는 지시 받았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자, 구인영장까지 발부해서 이제 오도록 했어요. 꼭 와야 된다고 이제 본 건가요? 헌재에서? 글쎄요, 그동안 두 차례나 네. 그 증인 소환했는데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구인장까지 발부한 거는 아마도 헌재가 그래도 공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걸 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조지호 전 청장 입장에서 건강이 아주 나쁘면 뭔가 사유를 대서 구인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 집행이 꼭 되긴 돼야 되는데, 네. 우리 과거 사례를 보면 검찰에서 이제 구인장 집행 지휘를 하다가 본인이 결사반대한다거나 아니면 도저히 구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네. 출석 못 시킬 수도 있어요. 구인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조 청장의 경우에는 그날 가봐야 알겠군요. 반드시 꼭 출석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이미 그분 진술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마 아마 피청구인 측에서 조지호 청장이 그동안 진술 내용에 대해서 역시 홍장원 차장과 마찬가지로 신빙성을 좀 떨어뜨리기 위한 무슨 질문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지만 조지호 청장 본인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했던 진술이 있고 이분이야 건강이 아주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쪽 편을 꼭 들고 할 것 같지는 않고 진실을 얘기할 거라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10차 변론 목요일 날 끝나면 추가 증인 선택이 있을지 이런 부분이 또 관심이 쏠리고, 이제 헌재는 마무리하려는 이제 분위기인데 예를 들어서 피청구인 쪽에서 또 요구할 가능성도 이제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인 신청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하튼 교수님 보시기에는 10차 변론 끝난 다음에 변론기일이 추가로 잡힌다면 한 몇 차례 정도 잡힐 수 있다고, 한 차례든지 두 차례든지 글쎄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오늘 기일로 예. 거의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건데, 따지고 보면 이제 피청구인 측 요청 때문에 증인 3명을 추가로 해서 네. 10일 날 또 한 번 길을 가는단 말이에요. 이제 10차 변론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은 최종 변론 기일이 또 잡히지 않습니까? 한 번 어떻습니까? 더 아마 그래서 오늘 준 대통령이 돌아간 것 같고 구치소로 한 번 더 본인에게 좀 최후 진술할 기회를 줘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벌써 부정선거 문제로 새로운 증인을 좀 채택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피청구인 측에서도. 네. 근데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선관위 쪽 문제는 이미 헌재가 깊이 들어갈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그쪽은. 그렇게 해서 아마 한 번 정도, 제 생각에는 아마 25일쯤 한 번 더 기회를 잡아서
변론 그러니까 그 피청구인의 최후 진술을 듣고 네. 대략 결심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하면 뭐 3월 초중순 경에는 최종 판단은 예, 3월 초나 예. 3월 중순. 예, 심리가 끝나면 이제 그 평의를 좀 해야 되고 네. 결정문을 또 작성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판결도 해야 되고 그 과정이 조금 필요하죠. 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흐름을 볼 때 3월 초나 3월 중순에 그 헌재 판단이 나올 것 같다고 이제 전망을 해 주셨어요. 자,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헌재 탄핵 심판 판단 전에 윤 대통령이 하야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예를 들어서 조갑재 TV의 조갑재 대표 같은 분이 이제 얘기하기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아무래도 여당 대표 입장에서 헌재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 자, 교수님, 일반적으로 이제 공무원은 징계 절차 들어가면 그 징계 절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물러날 수는 없잖아요. 예. 정무직도 탄핵 소추 제기되면 절차 종결될 때까지 이제 뭐 홀드돼 그러니까 예. 유보돼 있다고 이제 보는 거고. 그렇다면 대통령의 경우에 스스로 물러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이 문제가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하야라는 용어부터 좀 바꿔야 되고요. 네. 하야는 뭐 왕조 시대나 쓰는 말이고 이건 뭐 사퇴인데 네네. 그 과거에 뭐 이승만 대통령이 4.19 혁명 때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네. 그렇게 이제 떠난 적이 있죠. 하와이로.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윤 대통령도 자기가 사퇴하고 싶으면 사퇴서를 과연 국회에 낼 수 있겠느냐.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척결이 될 대상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 가능은 한 겁니까? 사퇴서 내는 게?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한 측면이 아, 있어요. 그래요? 현행법상은 규정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없어요. 네. 규정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입법 취지가 보면 지금 이제 보면 국회법에 있는 거는 네. 탄핵 소추가 돼 있으면 그 당사자의 경우에는 그 임명권자한테 사직원을 접수시켜도 못 받게 돼 있고 네. 해임도 못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탄핵의 결과는 파면입니다. 탄핵 인정된 파면인데 우리가 징계의 종류 중에 보면 파면이 제일 센 거고 그 밑으로 뭐 해임도 있고 그렇죠. 뭐 정직 감봉 쭉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파면을 목표로 하는 탄핵 절차에 계류된 사람이 그 만약에 사임을 받아주게 되면 사퇴를 받아주게 되면 이게 피하는 거죠.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탄핵의 결과로서의 파면을 면탈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건 곤란하죠. 그래서 그 법률의 취지를 비춰보면 대통령이라고 해서 달리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만약에 이렇게 중간에 이제 그 사태를 통해서 물러나면 이제 헌재는 뭐 어떻게 할 거냐? 헌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이게 파면이 목적으로 진행된 절차니까 이미 목적이 달성됐다 하고서 각하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네. 심판에 이익이 없다고 그래요. 네. 더 이상 심판해봐야 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각하할 수도 있는 문제고, 네. 아니면 거꾸로 우리 헌재에 확립된 판례가 있어요. 그게 개개인 그 주관적인 권리 구제라든가에 도움이 안 될지 모르지만 헌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라서 끝까지 판단까지 요거를 간다.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그냥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 근데, 가지 가능성이 네, 열려 그렇게 할 수도 있군요. 있는 것이고 어느 쪽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도 재밌어요. 만약에 예. 이제 이게 탄핵 파면이 되면요,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이게 그 재직 중에 탄핵 결정으로 퇴임하게 되면 퇴직하게 되면 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가운데에서 경비 경호 외에는 다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그 적용을 받고 싶으면 사퇴를 해서 네. 이렇게 해보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탄핵을 계속하고 심판을 그다음에 이제 그 위헌 위법 확인까지는 네. 일단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이 위헌 위법하다라는 그 확인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파면이라는 효과는 못 미치고 끝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사직한 날짜까지 파면의 효과를 소급하는 식으로 해서 파면 결정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쨌든 가능성이 판단을 내릴 열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지금 그동안 이 탄핵 심판 절차 불공정성을 계속 이제 제기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헌재가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대한 반발입니다. 자, 개정된 형사소송법 2020년인가요? 21년인가요? 그때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의자가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돼 있는데 헌재가 이제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그렇게 헌재가 밝힌 이유가 뭘까요? 이게 사실 이 문제도 복잡한 문제인데요. 네. 왜 도대체 검찰 신문 조서는
그 피의자가 법정에서 부인해도 그냥 증거 능력이 있는가? 이게 사실 문제였던 겁니다. 네. 경찰서에서 작성한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예, 예. 그 법정에서 이제 진술한 것만 증거로 삼았었는데 사실 이건 일제 시대 때 유산입니다. 일제 시대 일본인들이 와서 이제 그 법정에서 판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 조선어 그러니까 한국말이 익숙치가 않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 출신의 검사들이나 일본어를 잘하는 한국의 검사들이 그 순사들을 잘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특히 이제 그 뭡니까 검찰청에서 신문조서를 내면 무조건 증거 능력 인정했던 그 악습이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전번에 검경 그 수사권 조정할 때 네. 중요한 개혁 사항으로 이걸 바꾼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당사자가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이게 된 예.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거는 형사소송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헌법재판은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재법이 명시돼 있어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되 네.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성질에 반합니까? 그러니까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준용이라는 말 자체가 적용한다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의 성질에 맞게끔 변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은 아주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만 네. 탄핵 심판은 이른바 약간 변형된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네네. 고도의 개연성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검찰 신문조서의 경우에 그냥 네. 무조건 이제 증거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고 특별히 신빙성이 높은 상태에서 했다는 걸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랑 같이 있었느냐. 그다음에 신문조서 다 받고 마지막에 서명도 했느냐. 변호사도 서명했는가. 이런 걸 다 확인해요. 이번에 헌법재판소도 한 명 한 명 다 물어봤을 겁니다. 네. 변호사랑 같이 있었느냐. 다 마치고 너도 한번 확인해보고 서명했냐. 변호사도 서명했냐. 그걸 확인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윤 대통령 측에서 자꾸 제기하는 거는 또 이제 헌재에 나와서 하는 말이 달라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더 엄밀히 봐야 되지 않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예. 그 사람들이 검찰청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의 그 경위를 보는 거죠. 예, 예. 이게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왜 그러냐 와서 이번에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자꾸 진술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진우 사령관이 그 검찰에서 신문을 받을 때 했던 거. 네. 그때 옆에 변호사가 있었냐 이름까지 물어봤잖아요. 그다음에 그 서명했냐.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그런 걸 작성됐으면 따진다 이거죠. 예, 증거는 이제 네. 인정하겠다는 거지 뭐 무턱대고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예. 네. 자, 또 요거보다는 약간 좀 경미할지 몰라도 또 윤 대통령 측이 계속 제기하는 게 뭐 증인을 충분히 채택하지 않았다. 이거는 항상 피청구인 쪽에서 제기하는 문제 같기는 해요. 거기 증인 요청한 거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있고 한 사람당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하는 건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뭐 변론 횟수도 적고 심판 과정이 지나치게 빠르다. 이게 이제 윤 대통령 측 주장인데 여기에 대한 무슨 규정이 있는 거 아니니까 어차피 재판의 그렇죠. 진행은 헌재가 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송 지휘권이 있는 거고요. 네. 재판 소장한테 소송 지휘권. 네, 소송 지휘권을 행사해서 하는 거고 예. 이걸 뭐 만연히 무조건 길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네. 국정이 아주 어렵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해야 될 외교 행위라든지 뭐 정책을 새로 개발해서 하는 걸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상태가 하루라도 빨리 끝나야 되기 때문에 헌재로서는 이걸 신속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시간의 제약을 두는 거고 이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사소송의 경우보다는 조금 이제 빠르고 네. 조금 이제 그 피청구인이 방어권 행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 이건 이제 양쪽을 형량을 해봐야죠. 네. 그랬을 때는 신속하게 이 사건을 마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속하게 마치는 게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둘러싸고 여권은 공정성을, 야권은 신속함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정치권의 이런 목소리들을 감안하거나 또 참고하거나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리에 따라서. 원래 예. 법관이라는 사람들이 생리가 네. 제3자 입장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사자의 어느 쪽에 편을 든다는 건 이미 법관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아무 관심 없을 거고요. 공정성 주장하든 신속성 주장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법관이 이제 지금 8명이 원래 9명이었지만 8명이 모여서 이 재판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 옳을지를 심사숙고했을 겁니다. 네. 그래 거기서 완전히 합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공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공정성, 신속성을 밖에서 자꾸 얘기해 봐야 네. 재판관들은 아무 얘기도 안 들을 겁니다. 자기네들이 정한 원칙과 거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한다. 예.
자, 근데 제가 똑같은 질문은 이런 각도에서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이제 윤준 전 서울 고등법원장이 이제 퇴임을 했어요. 한 1, 2주 됐는데 퇴임하면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정말로 잘못된 일이다. 이 전제를 깔고 법관들도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저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해봤더니 이제 사법의 정치화 문제하고 조금 이제 어떤 대비를 시켜 보면은 법관들, 헌재 재판관도 그렇고 대법관도 그렇고 그 임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일 수도 있고 대법원장일 수도 있고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임명을 하고 그러면 그 임명된 사람들이 아무리 100% 법리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하다 보면 그 어떤 정치적 목적에서 과연 완전히 괴리될 수 있느냐 이런 그 의문이 사실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극복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이게 당연한 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도적인 문제하고 비제도적인 문제가 있는데 비제도적인 문제는 제가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요. 제도적인 문제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 제도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사권자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짜줘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인사를 할 때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완전히 그 인사권 영향을 받지 않게 만들고 뭐 완전히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는 건 좀 어려운 문제일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임명된 이후에 자기가 그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도 받지 않게끔 짜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완하거나 우리가 그런 독립성이 더욱더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물론 이제 일부 법관 중에 일부는 이제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 평소 성향이라든지 뭐 어쩔 기울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게 이제 왜 최고재판소로 올라가면 인원이 많아지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합의부가 고등법원에 건 셋이지만 대법원인 14명이고 이쪽 헌법상 9명 아닙니까? 그렇게 짠 까닭은 한 사람이 임의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죠. 그렇게 해놓고 또 왜 1심, 2심, 3심, 뭐 재심, 뭐 헌법재판소 이렇게 둔 이유는 계속 그렇게 올라가면서 그 어떤 사적인 거, 자의제행을 배제해 나가는 일종의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뭐 어떤 재판관 한두 명이 어떤 특정한 성향을 갖거나 특히 누구에게서 임명됐거나 그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우리가 이제 헌재도 왜 입법부 3명, 행정부 3명, 대법원 3명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다. 영향을 받지 않게끔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서로 이렇게 상대방이 못하게 만드는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라는 게 합의제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합의제 재판부는 공정성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대한민국 헌정사상 3번째입니다. 자, 지금 뭐 여야도 부딪히고 있고 탄핵 반대 찬성도 상당히 이제 치열하게 이렇게 서로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건 이제 결론이 나오면 후폭풍이 있을 걸로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데 자, 이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결론 맺고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 또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번 그 비상겸 그 선포 이 사태는요, 이 본질적으로 보면 이 2000년대 지금 요 최근에 들어와서 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그 집권 세력에 의한 그 자기 쿠데타의 한 사례에 불과해요. 굉장히 전형적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나 법원을 공격하고 그 헌법을 정지시키고 기능을 정지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요. 여러 나라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탄핵 이런 식의 쿠데타는 한번 발생하면 다시 재발합니다.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 우리 국민이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국론 분열과 뭐 이쪽뿐만 아니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없게끔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이 지금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많이 대립돼 있는데 이래서 이 국민 갈등이 너무 심화되지 않게끔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좀 절제력을 발휘해서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발언을 좀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김선택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